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또 자매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가정을 이룬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더 분명히 이해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부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제 뒤에 정리하는 곳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성숙은 단지 가정의 성숙과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 원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크다 그랬잖아요. 큰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부부관계가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또 하나의 작은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에덴인 이 가정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길 때도 그 보는 조건이 뭐였냐면 그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가 그것이 요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고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잘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배우자를 진실로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서로 쌍방간에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그랬는데 여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로 비교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성숙될 때 교회 안에 신앙의 성숙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사랑의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신 전능자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부부의 관계도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과 교회는 사랑의 관계인데 또 차이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도 남편과 아내 이렇게 서로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다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놨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갭이 원래 너무 큰 거니까 부부의 관계도 갭을 굉장히 크게 해놓으셨구나. 그런데 그 높은 분이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크다는 걸 알고 내가 더욱더 연약하고 작다는 걸 알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짝으로 취해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깨달아 알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올바르게 분명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성숙하기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그렇게는 차이가 안 나지만 남편과 아내도 또 차이가 많다 적다? 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과 인간적인 그런 능력, 내 사랑, 가지고 있던 그런 육신적 사랑으로는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지만 부부간의 사랑도 성숙해질 수 있고 참 사랑을 배우는 가운데 부부의 사랑도 올바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갭이 크기 때문에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 사랑에 살아보니까 사랑이 잘 되던가요? 예, 사랑하고 싶은데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야, 갭이 이렇게 크구나.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 그 부부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가고 주님이 나에게 했던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부간의 그런 새로운 사랑의 방식들을 좀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부부간을 통해서 또 교회의 비밀을 주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격차가 얼마나 크면 이런 말씀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의 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5절.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요. 결혼을 이제 한 거죠. 결혼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군대를 보내지 말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일 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직장 취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편의 일은 뭐냐면 1년 동안에 새로운 일을 준 겁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일이 뭐죠 보니까?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일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을까? 이게 창조주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좀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해놨겠어요. 그죠?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고 직장도 보내지 말고 오직 해야 될 1년 동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일이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즐겁게 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 방식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또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하고 나면 부부가 진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 연합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합까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간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되어서 나머지의 삶을 쭉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부에게 교제나 상담을 해보면은 뭐 20년, 30년 뭐 거의 죽을 때 돼서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서로 잘 몰라요. 그리고 평생 싸우다가 지쳤다가 서로 이제 벽처럼 느껴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싸우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싸우는 걸 봤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싸우는 게 놀래가지고 그것도 말싸움 하는데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는지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 어떻게 이렇게 저기 다른 가정인 어떤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이 청년 때 그러니까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이제 뒤에 교회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다가 이제 전도인이 되기 좀 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뒤로는 이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말싸움이 조금씩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그렇게 말싸움을 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네 엄마랑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네 엄마 속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어머니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왜 이렇게 싸우세요?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 말이 더 재밌어요.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야, 40년 넘게 네 아빠는 나랑 살았는데 왜 내 속을 모르냐? 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오고 그때가 이제 60대 되셨으니까는 인생을 많이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금술 좋게 싸움도 안 하고 사셨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대로 만약 이런 시기가 있었다면 그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서로를 이해 못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흘려버리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 프로에 보면 대화가 필요해.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부부들이 대화 잘 합니까?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해서 대화를 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또 대화를 안 해. 예,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는 살지만 외롭고 고독해지는 거죠. 근데 대화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아래에 설 때에만 진정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은 이 사랑을 하려면요, 진정한 사랑은 이해의 근거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당연히 해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상대방에 고통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말 자체도, 이해라는 말이 understand잖아요. 영어로 under 플러스 stand입니다. understand가 이해인데, under라는 건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아래에 서 있어야지만 stand는 서서 있는 거니까 상대방의 아래로 내가 낮춰서 서 있을 때만 실질적으로 이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이해 근거에서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려면 우리 남편들도 그 아내 밑에 서 봐야지만 아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랑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내를 즐겁게 할 목적으로 이제 1년을 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즐거운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이제 여기 우리 이제 부부들 많이 와 계시니까 일주일에 우리 부부는 한 2-3시간은 대화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3시간 대화한다. 우리 봉사회장님, 부목사님. 모범생들이시네요. 그죠? 일주일에 2-3시간 대화가 거의 안 됩니다. 여기는 1년 내내 붙어 있으니까요. 하루에 몇 시간 대화하겠어요? 최소한 아내를 즐겁게 할 목적으로 하라 그랬으니까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몇 시간 대화했겠어요? 우리 직장 근무 시간이 한 8시간은 되니까 최소한 8시간은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죠? 예, 아내를 즐겁게 할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볼까? 할 목적을 가지고 하루에 8시간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면은 일주일이면은 7, 8에 56시간을 하면 56시간. 아무리 안 해도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2-3시간을 하는 가정이 거의 없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10년 같이 살아도 유대인 여기 1년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마음이 연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한 10년, 20년이라도 해서 이스라엘 1년 쫓아가려면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2-3시간 이상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형제들이 아내를 즐겁게 할 목적,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그걸 하고 진지한 대화를 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갭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대화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그냥 뭐 간단한 대화가 아니라 당신은 어느 때 기뻐? 질문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겁게 할 목적으로. 무엇이 즐거워? 어떻게 해줄까? 왜 그렇게 해줄 때 기뻐? 이럴 때 어떻게 느껴? 어떻게 해줄까? 왜 그렇게 하면 속상해? 당신의 마음은 왜 그런 거야? 이런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해가면서 서로 알아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뭔가를 서로 알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운지를 서로 깨달아가고 헤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재미있는 그 인도의 신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인도 남자 여자의 창조에 관한 전설이에요, 전설. 그러니까 이제 꾸며낸 이야기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다 만들고 난 후 조물주는 자신이 고체로 된 재료를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를 만들 차례가 되었는데 굵고 딱딱한 재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조물주는 다음과 같은 재료를 취했습니다. 둥근 달의 고운 윤곽선, 포도나무 덩굴의 유연함과 풀잎의 파르르 떠는 모양, 갈대의 갸냘픔과 피어나는 꽃송이, 잎새의 여림과 햇빛의 눈부심, 조각조각 걸려있는 구름과 정처 없이 부는 바람, 토끼의 겁많은 성격과 공작의 허영심, 새의 부드러운 가슴털과 다이아몬드의 견고함, 꿀송이의 달콤함과 호랑이의 잔인함, 타오르는 불꽃과 차가운 눈, 까치의 수다스러움과 나이팅겔의 청아한 지적임, 두루미의 간교함과 어미사자의 신실함. 조물주는 이와 같은 고체가 아닌 모든 요소를 섞어 심혈을 기울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자를 주었습니다. 여자는 진짜 복잡해요. 그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남자는 조물주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제게 주신 피조물 때문에 삶이 괴롭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떠드는 데다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저를 귀찮게 하니 잠시도 편안히 쉴 수 없습니다.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뿐입니다. 저더러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라고 하며 제 시간을 모두 그녀에게 바치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일에도 눈물을 글썽이고 또 한없이 게으른 생활에 빠져있지 뭡니까? 저는 도저히 그녀와 함께 살 수 없기에 다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조물주는 그래?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그녀를 도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남자는 조물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여, 그 여자를 보낸 후 제 생활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텅 빈 허무함 속에 늘 그녀 생각만 합니다. 춤추며 노래하던 그녀의 모습, 살짝 곁눈질로 저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던 몸짓이 눈앞에 잡힐 듯합니다. 그녀를 바라보노라면 아름다움에 취하였고 만지노라면 부드러움에 감탄했지요.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그녀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조물주는 그래 알았다 하고 말하면서 여자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남자는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뭐가 뭔지 통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피조물과 한동안 지내본 결과 그녀는 제게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더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원이 오니 그녀를 다시 제발 다시 거두어 주십시오. 그녀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조물주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그녀 없이도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등을 돌려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자의 부르짖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녀와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녀 없이 살 수도 없다니. 그게 결론이에요. 저기 우리 자매님들은 좀 공감이 덜 될지 몰라도 남자들은 공감이 아주 잘 될 거예요. 그죠? 살기도 어렵고 안 살기도 어렵고 살긴 사는데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지역교회 이제 저랑 친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너무 이렇게 성품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부딪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하고 사는데 자매님이 마음이 문제가 돼서 이제 교제를 해온 거예요.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열심히 사고 성실하게 살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준대.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대. 근데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쭉 이제 대화를 들어보니까 감성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부분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 해주거든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해줄 거 다 해주지. 근데 부부로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나눠지니까.
근데 이제 이 집사님 이렇게 쭉 교제 보니까요, 뭐냐면은 감정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감정 제로. 근데 이제 어머니랑 관계가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말을 못 해요. 그 장모님이 나를 엄마라고, 친근하게 엄마라고 부르라 그랬더니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어, 장모님. 못 부르겠으니까. 어머니라고만 불러요. 이렇게 거리를 상당히 둔 느낌인 거예요.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그런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의 기억이 없으니까요. 감정 교류라는 것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고 크게 웃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미소도 살짝 짓고. 우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감정이 거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사님께 쭉 얘기하다가 집사님은 지금 흑백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감성이 풍부한 칼라라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왜요? 감정을 이렇게 격하게 느끼고 이런 한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안 친한 사람이 없어요. 대충 다 친해. 그런데 반대로 어떨까요? 깊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도 없어요. 대충 관계만 넓고. 그리고 다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그러니까 아내와도 깊이 마음이 안 나눠지고 다른 사람들과도 깊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제 교제를 좀 하면서 너무 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미션을 줬어요. 그런 것들을 감정이라는 걸 좀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기도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아내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배우라고. 근데 한두 달 후에 만났는데 그런 부부 클리닉 하는 데 가서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연극 같은 거 이렇게 꾸며가지고 거기서 해줬대.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려봤 제대로. 근데 거기서 그러더래요. 막 몇 시간씩 해도 눈물이 오고도 안 나오니까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감정을 거의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주고 참 남자들은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게 감정의 그런 느끼는 거 막 자매들이 깔깔대고 막 웃고 막 크게 웃고 그러면 왜 저래? 그럼 뭐 너무 슬퍼해도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막 그러잖아요. 감성이 대부분의 남자들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의 세상은 대체적으로 흑백 세상이고 여자들의 세상은 칼라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흑백 세상이 대부분 보이기 때문에 칼라를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배워주는데 이게 한번 이 영상을 보면요. 우리는 나의 삶의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아내도 볼 거다. 내 방식대로 저 형제도 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색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색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파란색 색감을 가지고 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대부분의 형제님들은 감성적 공감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생명에 관한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So Valspar is working with us at Enchroma to bring color to everyone. We developed these glasses to enable colorblind people to see colo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Wow. Oh, look at that.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like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yeah, kind of, yeah. I don't want to take them off. It's just dull. It's a little dull, to be hones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 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But color is an amazing experience that I think people probably take for granted. 이제 흑백만 보던 사람이 칼라를 보고 나니까요. 뭐라 그래요? 흑백을 다시 보니까 칙칙해요. 우리 형제들의 대부분의 삶이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삶을 영위해나가는 그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삶이 칙칙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칙칙하다고 느낄까요? 아니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여자들이 막 그렇게 웃고 울고 막 짜고 그러면요,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치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은 서로 그런 감성적 관계를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크다는 걸 압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들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돈 잘 벌고 사업을 잘하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서 역량을 확장하는 그것이 만약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알아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마음이 떨려주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섬세한 사랑을 알아갈 때 그것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아내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은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긴장이요, 성취입니다. 그것은 깊은 동경이요, 적개심입니다. 그것은 즐거움이요, 아픔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행복은 사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배워야 하는 진실입니다. 고통 역시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요 아름다움이며 동시에 사랑의 멍해입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고통 역시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실제 사랑이 행동으로 바뀌면 희생을 통해서만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더 깊은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극단적인 너무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은 지구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차갑습니다. 항상 영하 몇백 도가 되는. 태양을 봐도 영하 몇백 도, 뒤집어져도 몇백 도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아주 냉철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는 금성으로 표현했어요. 금성은 태양을 받는 쪽은 200, 300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양의 뒤쪽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쫙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하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이 들쑥날쑥한 것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로 화성 금성에서 이렇게 서로 만원경을 보면서
서로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남자가 볼 때는 그 막 감성의 기복이 막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부럽고 신기하고 매력이 막 끌리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여자 쪽에는 남자를 볼 때 어때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요동이 없거든요. 쫙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해 보이고 아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력이 돼서 술이 이제 지구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른 점들이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제 우리 부부는 서로 반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반쪽하면요. 이렇게 부부는 반쪽인데 부부가 이제 한 몸이 됐잖아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보통 이제 동그라미가 있으면 반쪽하면 이렇게 반쪽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닮은 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반쪽이면 이렇게 반쪽이에요, 이렇게 반쪽이에요. 이렇게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반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여기가 예수님이고 이게 교회라 그랬는데 이게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닮은 점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예, 붙은 부분만 있어요. 붙은 부분만. 그러니까 부부는 닮은 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볼래야 닮은 점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맞아. 부부는 서로가 로또래요. 로또 복권. 왜 로또인 줄 아세요? 예, 맞지를 않아. 예, 난 좋은 뜻인 줄 알았더니 아무리 맞추려 해도 안 맞아가지고 로또 복권이래. 예, 그래서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데 중요한 건 이게 다른 것인데 서로가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면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틀렸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틀렸다. 네가 틀렸어. 아니야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렇게 서로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를 가르치려고 해요. 아니야 네가 맞아. 그래서 서로 이제 알력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네가 틀린 거니까 네가 고쳐야 돼. 그럼 당신이 고치든지 내가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부부의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거 하나만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부부 관계를 상당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주거든요. 저거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엄청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원래 이쪽이 부부관계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이게 틀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를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틀리다면. 근데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워야 돼요. 서로를. 다른 점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대부분. 옳고 그름으로 따지려고 해요. 자꾸. 옳고 그름이 문제가. 여기 이제 이런 걸 보고 흑백 논리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정답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외국 쪽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해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학을 배울 때도요. 우리나라는 1 더하기 1은 몇이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답이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당신은 틀린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은 진리기 때문에 이런 식이죠. 정답이니까 성등과 틀린 것들은 다 오답이 되는 건데,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배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정수로 해도 0 플러스 5, 1 더하기 4, 2 더하기 3.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 해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요것도 맞지만은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맞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점이니까 서로 내 안에는 이렇게 인생의 답을 찾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온 거구나. 그러면 이것도 내가 알아가고 이것도 알고 또 다른 것도 알아가면 훨씬 더 풍성해지겠구나. 이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틀렸다고 이 정답 개념으로 살아니까 이게 둘이 이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하면 서로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회 가면 맨날 난투극이잖아요. 왜? 서로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대화를 할 때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서로 부드럽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겁니다. 대화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와의 관계가 그런 거니까 우리가 내가 맞냐 네가 맞느냐가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인생의 살아온 경험 속에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자꾸 이해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게 되면 지혜를 배우게 돼 있죠. 근데 마치 내가 살아왔던 세상만이 정답처럼 말하고 고수를 하면요. 대화가 이미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다른데요. 얼마나 다르냐면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남자하고 여자를 표현한 거예요. 남자는 단추 하나밖에 없어. 여자는 뭐 위아래 단추도 있고 뭐 돌리는 것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단추 하나밖에 없는 남자가 이 복잡한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니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즐겁게 할 목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요 어쩐 줄 아세요? 거울 볼 때요 이렇게 해놓고 저기 뒤에 거울에는 저렇게 빛이 나고 있다고 상상을 해요. 남자는 자기가 엄청 막 근육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남자는. 여자는요 저렇게 말랐는데 거울 보면서 이렇게 뚱뚱히 살쪘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아니에요? 남자 같은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여자는 그 옷장에 이렇게 옷이 많은데요. 입을 옷이 없어 그런데 남자는 옷 한 벌 있는데 일주일은 있겠구만. 구조가 좀 달라요. 구조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자가요 이렇게 아이고 수첩 거의 다 썼네. 여자는 딱 그 한 말 듣고도 캐치가 됐어요. 그래서 수첩 생각하다가 딱 이제 생일 때 딱 수첩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는 텔레비전 보고 저 목도리 예쁘다 막 자꾸 이제 사달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야 아까 나 나갔다 왔는데 목도리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그 목도리 되게 싸다 막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남자가 뒤에 향수 사주면서 잘 사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캐치를 못해. 이게 남자예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조금만 2살부터 5살 정도 되면 여자는 그 관계적이고 공감적 능력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 남자는 관계적 공감 능력이 쭉 없어요. 쭉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잖아 뿡 다시 뿡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엄마 아픈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싫어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준이 호해주세요. 엄마 아야야 했어. 호.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봐봐.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좀 알겠죠? 예, 남자는 원래부터 없어요. 그러니 이제 커가지고도 똑같습니다. 자매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저도 교제를 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남자의 99명은 그냥 남성적이에요. 근데 꼭 그 문제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여자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여자에게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남자가 당연히 이런 남자를 관계하면요, 너무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 남자가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남자들은 소통 불가능합니다. 여자들도 남자 같은 여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성을 잘 할 수 있는 감성적 공감 능력은 남자에게는 처음부터 잘 없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는 IQ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인텔리전트 쿼션트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고 지능지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된 것이 EQ입니다. 이모셔널 쿼션트인데 감성지수라 그래요. 감성. 이거는 이제 관계적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마음지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음지능. 그러니까 여자들은 EQ가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탁월하고 남자는 IQ가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수치적으로 꼭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IQ와 EQ의 차이 때문에 IQ에 있어서는 남자가 예를 들어 대학 교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EQ에서는 여자가 대학 교수예요. 그러면은 EQ에 있어서 남자는, IQ에 있어서 여자는 어느 정도 될까? 여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자가, 여기, 남자가 대학 교수면 여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IQ가. 수준이. 그래, 나는 한 대학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생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가르쳐 주고, 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여자들도 이성적 능력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자가 EQ에 있어서는 여자가 대학교 교수예요. 남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아까 어렸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공감해 준다는 것이. 대부분의 부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즐겁게 할 목적으로 1년 동안 이 수준이 유치원생이니까요, 대학교 교수한테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큰 공감, 이 차이가 이것을 모르니까요, 부부 이제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 자매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나눠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막 해요.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이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연애할 땐 좀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연애하고 결혼해보니까 뭐예요? 못 알아들어.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어떤 부부는 얘기해보니까요, 안 알아준다고 생각해요. 연애할 때는 좀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안 대해주니까 아는데 상대를 잘 안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나쁜 남자라 그러더라고요. 나쁜 남자. 아는데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요, 모르는 겁니다. 거의 몰라요. 그래서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연애 때는 해준 것 같았냐면요, 결혼에 꼴인 해야하기 때문에 열심히 막 맞춰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막 하다가 이제 힘이 무지무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돈 벌어야 되는데 거기다 신경을 어떻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끄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했는데 연애 때는 해준 것처럼 열심히 노력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할 때 나쁜 남자가 아니고 모르는 남자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때부터. 그리고 그 차이가 이 정도 내가 설명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얘기해서는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갭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 수준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대화를 해나가면서 대학생 수준으로 올리고 교수 수준까지 이렇게 올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생 정도로 야, 우리 남편은 좀 형평이 좀 없나 보다 하고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가르쳐주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번 시도하고 어떤 사람은 100번 문을 두드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진 거죠. 그리고 이제 뭘 해요? 이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남편은 포기하고 이제 포기할 때 좀 자식이 생겨 있잖아요. 이 자식에게 올인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중학생 수준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여기인 거 알았다면 처음부터 여기에 맞게끔 조금씩 하나하나 가르쳐서 올릴 수 있잖아요. 이 갭이 훨씬 더 큰 건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접근을 잘 못하는 겁니다. 야, 차이가 크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관계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감성과 이성의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 부부 사이는 그것 말고도 그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거에 따라서 또 갭이 있고, 어떤 집안은 되게 자유적이에요. 어떤 집안은 되게 관습적입니다. 어떤 집안은 굉장히 포용적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대적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집안은 아주 법을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따지면서 가르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허용을 풍성히 하는 가정도 있거든요. 어떤 가정은 굉장히 따뜻한데 어떤 가정은 학대적이고 폭력적인 가정도 있거든요.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한 가정의 모습밖에 못 배우고 자라가는 겁니다. 내 부모의 그 관계밖에 모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면서 마치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마치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렇게 밀어내버리고, 이런 가운데 서로 그런 상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또 배운 내용도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보니까요,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분류하는 데는 분류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대요. 막 수십 가지. 근데 가장 간추려서 말하면 단순화시키면 한 10가지 인격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룹화합니다. 10가지 인격으로. 그러니까는 적어도 큰 그룹으로 나눠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아까 이제 안경이 있다 그러면 총 10가지 안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분류해도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착각하는 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냐 그겁니다. 내 남편을 이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과 감성적 공감 능력의 차이 때문에 언어의 차이도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은 전혀 다르게 그 말을 해석한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차이가 그래서 대화하는데 또 힘들어요. 감성적 대화는요, 확대 과장형이 좀 많습니다. 확대 과장형. 제가 어떤 부부도 그런데요, 자매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한 번도 외식을 안 해줬어요. 한 번도 외식을 안 해준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남편이 바로 옆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 거짓말하는 거 보라고. 내가 작년에 2번 외식해주고 재작년에 3번 해주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거짓말한 게 맞아요. 외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기억이 한 10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해준다고. 근데 아내는 뭘 표현한 거예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해준 적 없다. 올해라는 말을 뺀 거예요. 지금 외식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해주니까 너무 그것을 이제 크게 표현을 해서 한 번도 외식을 안 해줘요. 올해라는 말을 빠졌으니까는 남자는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여자는 솔직한 표현이에요. 지금 외식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또 다릅니다. 그건 한 예고, 그런 예를 들려면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대화 방식이 다르구나. 여자는 지금의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하고 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언어를 쓰는 거고, 남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를 쓰려고 하는 거고, 감정을 빼고. 그래서 언어를 쓸 때 남자는 머리로 언어를 사용하고 여자는 가슴형 언어를 사용한답니다. 남자는 대화 중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아주 급하고, 여자는 대화 중에 위로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개의 차이도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아내가 아파 그러면은 남편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무 아프구나. 아파 힘들어 죽겠다. 너무 힘들겠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약 먹어? 병원 가? 그럼 부인이 이걸 누가 모르냐고요. 날 바보로 알아? 속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얘기 하자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남자는 그 이해는 생각이 안 나요. 아유, 뭐, 아프다고 아프면 갈 일이지. 그걸 뭐 아프다고 자꾸 표시를 하나. 지금 위로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여자는 항상 감정을 공유하기를 원해요. 속상하겠구나. 이 공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답을 줘서 결론부터 말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매사의 언어를, 대화를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죠. 남자는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심플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하죠. 그래서 100마디 말도 한두 마디도 줄이고 여자는 한두 마디를 100마디로 늘려서 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랑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50마디 하니까 당신 한마디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랑 대화하기 싫어요? 아니. 전 대화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말을 굳이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때 힘 빠지니까 그냥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여자는 말하는 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여자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언어를 씁니다. 근데 남자는 언어가 단순해요. 결론 돌출형이에요. 그래서 축구하듯이 슛골인 1대0 그럼 끝이에요. 네. 그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엄청난 많은 차이들 때문에요. 이게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맞춰간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질적 차이도 있는데 남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남자는 논리적이고 종교성이 약한 데 비해서 여자는 감성적이고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남자는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여자는 인생의 의미를 결혼에 둡니다. 남자는 부부관계가 중심인데 여자는 어머니가 되는 데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꾸 아이를 부부 사이에 자꾸 끼워 넣잖아요. 아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요. 일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하나처럼 엮이는 게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자녀가 그래요. 자녀가 내 뱃속으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그냥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도 또 다른데 보통 이제 남자는 어디하고 동일시가 돼 있을까요? 가족과 동일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두 개 대화하는데 이제 시댁을 갔다 왔는데 막 남편의 시 들어가는 사람을 막 이렇게 해서 막 스트레스를 막 얘기를 해. 그럼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남자는 이 가족하고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시댁을 비방하면은 누구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예,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아닌데. 근데 이제 여자는 자녀랑 일치됐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를 뭔가 안 좋게 얘기해도 어때요? 자기가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동일시대에 있어가지고, 끊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녀가 누구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꾸 이 사이에 끼려고 그래요. 동일시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이 부부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자꾸 떠나보내라 그러잖아요. 이 동일시를 깨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 남자는 어디를 깨야 돼요? 여기를 깨야 돼요. 남자는 그래서 남자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아내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남자 보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 왜 그러냐면 여자는 결혼할 때 부모를 이미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머리로 삼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떠나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끊어지는 거는 여자는 당연히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부모하고 안 떠나요. 동일시해 놨으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여기가 무촌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은 촌수가 어떻게 되죠? 예, 1촌입니다. 1촌. 부모와 자식은 1촌입니다. 여기도 1촌이니까 자식 간에는 몇 촌이에요? 예, 2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촌, 1촌. 그럼 부모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또 같은 관계가 있잖아요, 자녀. 그러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몇 촌이에요? 3촌 관계죠. 여기가 부부가 무촌이니까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도 부부가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 있잖아요. 여기 몇 촌이에요? 여기 1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일시는 부부끼리만 동일시 돼야 돼, 일단. 그런데 자꾸 엄마는 이 자식하고 동일시를 자꾸 하고 남편은 이 위쪽하고 부모님하고 자꾸 동일시를 하니까 이게 먼저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을 말할 때 어디까지가 가정이죠? 부부만 있어도 가정이에요? 아니면 자식까지 포함해서 가정입니까? 예, 부부만 있어도 가정이라고 말한 겁니다. 부부가 가정인 거예요. 여기만 한 몸입니다. 자식은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렸을 때는 품에 안아서 키우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떠나보내야 돼요. 그런데 떠나보낼 때 동일시를 분리하기 위해서 자, 남편은 언제 이 동일시를 확 깨야 돼요? 언제 깨야 돼요? 네? 네, 결혼하면서 깨야 돼, 결혼하면서. 그 여자는 자식하고 언제 동일시를 점점 깨야 돼요? 이게 계속 이제 활 쏘듯이 떠나보내야 된다고.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 일단은. 그죠? 그때까지 못하면 이제 그 부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이 자꾸 끼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드라마 보니까는요, 엄마가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며느리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떠나보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흰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더라니까요. 드레스를 입고. 그래가지고 아들 옆에서 막 붙어 있어. 며느리하고 경쟁을 해, 아들을 차지하려고.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요, 아내가 먼저구나, 결혼하면. 부모님은 1촌이에요, 1촌. 그러니까는 아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안 좋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 마음에 맞춰줘야 돼요. 나니까, 부인이.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꼴 보기 싫다 그러면 나도 꼴 보기가 싫다고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마음이 하나가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면은 부인이 시댁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마음이 풀렸는데. 근데 이제 이성적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해해야지. 그 말부터 성질이 나요. 이해는 무슨 이해예요? 내 마음도 이해를 못 해주면서. 남편이 내 마음도 헤아려 주지 못하면서 나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주라고? 마음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매님들 맞잖아요. 맞대잖아요. 이제 뒤에 아내가 비방하면 같이 욕을 해주라고. 그러면 더 잘해요. 그래서 이 동일시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이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입니다. 서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아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할 때 올바르게 받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됩니다. 먼저는. 아내를 내 방식으로 고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방식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돼요. 미국의 이제 부부 합한 나이가 204세인 아주 고령의 그 부부한테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금술좋게 살아왔냐고 그들에게 이제 물어봤대요. 3가지 이유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라.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내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로마서 1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7절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고 서로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받아주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갭이 있다는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간다는 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존재구나. 내가 몇 개 좀 알았다고 쉽게 상대방을 이해해 주기도 어렵고 금방 안다고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먼저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성적 공감 능력에 있어서는 여자가 아까 교수라 그랬죠. 그리고 남자가 유치원생이라 그랬습니다. 유치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아, 내가 학생이구나. 남편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열심히 배워야 되니까는 형제들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IQ적 영역에 있어서는 남자가 교수니까 여자가 이게 대학생 정도 되니까 가르칠 것들이 중간중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자가 입장에서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게 여기가 이쪽에서 보면은요, 이게 위고 여기가 아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위고 여기 학생이니까 배우는 거지 아래입니다. 상호관계가 서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몸이지만 이 관계도 있지만은 우리는 서로 관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서로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말씀이 있느냐?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서로입니다. 서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죠. 서로. 자, 복종 안에는 순종도 들어있죠. 그리고 배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 안에 순종하고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서로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씀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말이나 종노릇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서로 제자가 돼주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는 거. 낮은 자의 위치에 처하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그 감성 능력을 풍성하게 배우고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이성적인 것들을 서로 배워나가고 그런 가운데 서로 신앙이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부는 그런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런 위로서 우리에게 군림하시면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종이 돼서 다가오셨잖아요. 종이 되기서 이 땅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친구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친구로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은 뒤에 일어났죠. 우리도 서로에게 낮아지고 종이 돼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더 많이 배우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서로 알 때 우리는 서로의 속에서 서로의 사랑의 방식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형제가 머리고 자매가 이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교회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섬김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겸손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사랑, 섬세한 사랑을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주님처럼 교회에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천해 볼 때 그런 주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교회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배웁니까? 점점 하나님의 크심을, 그런 크심을 배우는 거예요.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아내가 남편을 그 관계 속에서 그걸 또 배운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아래를 배우는 거죠. 옛날에는요, 이 상하 관계를 알 때요, 사람 되었다, 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아래를 안다는 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아래를. 성경에 남편관에서 아내들에게 경외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남편, 부모에게밖에 안 썼잖아요. 그죠? 경외라는 표현은 위아래를 분명히 알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하면서
또 남편도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아내가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구나.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수많은 실제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부부의 관계가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가고 그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그 차이를 크게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걸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제 1시간은 좀 형제자매 나눠서 질의응답도 하고 좀 간증도 할 수 있을 시간이 되면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끝이 났는데 이런 차이점을 아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대화를 좀 해야 되잖아요. 대화. 그래서 이 서로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서로가 학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 서로가 배우는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하지만 배움의 위치에 더 많은 것이 있다. 배우려고 할 때 진짜 배우게 됩니다.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부부사이의 대화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형제님들에게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왜냐하면은 6월 달에 6월 8, 9일 날 해서 또 3강, 4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숙제할 기회가 있습니다. 숙제. 잘 쪼갰어요. 딱 보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의 숙제는 뭐겠어요? 벌써 다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아내를 즐겁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대화하자. 이걸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님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네? 형제님도 해볼래요? 안 해볼래요? 해야 됩니다. 아내를 즐겁게 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아내를,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이나. 근데 우리는 뭐 1년도 아니고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이니까 즐거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들은 준비할 게 있어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잘 끓여가지고 차를 끓였을 때는 두 눈을 같이 쳐다보면서 해야 되고 운동할 때는 이제 같이 앞을 보면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2시간 이상은 매주일, 그러니까 총 한 달이니까 한 8시간은 대화를 하고 와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이 해야 될 숙제도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남자가 이게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남편도 경외하라 그랬는데 이 존경받는 것이 이것이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대화하려고 이게 아내 앞으로 자꾸 오게끔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내들은 먼저. 안 그러면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이 세 가지 말 뭐나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3개씩은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루에 3개씩. 이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3개씩만 꾸준히 하는 훈련을 하면은 입에 달라붙으면은 이게 자동화되면요. 남편들이 퇴근하고 빨리 들어오려고 그럴까요? 안 들어오려고 그럴까요? 네.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빨리 들어오려고 자꾸 한다니까요. 부인 앞에 앉으면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듣고 싶어서 빨리 들어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요거 하루에 3가지 이상 칭찬과 위로 격려 중에 하나를 뭐 하나씩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3개는 칭찬을 3개 하든지 하나씩 하든지 위로를 3개 하든지 하여간에 요거를 3개를 이게 존경과 사랑의 방식이니까 요걸 훈련을 하고
누가 다 하기 힘들까요? 남자가 힘들대요. 우리 형제님들 꼭 하셔가지고 이거 이제 좀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고 또 하고 느낀 것도 좀 발표도 그때는 좀 시켜보려고 하니까요. 이 숙제를 꼭 해오셔야 됩니다. 참 남자는 대화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들어오면은 딱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밥 묻나? 아는 자자. 예. 근데 침묵은 금이 아니라 뭐예요? 부부 사이를 금가게 합니다. 예. 침묵 금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는 대화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꼭 해보자. 쉬운 일은 아니면 노력해보자. 우리 자매님들은 매일 하루에 3가지 칭찬을 하는데 남편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까지. 지적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가지 칭찬씩을 우리가 해본다면 우리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